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포털 기업으로 시작했던 IT 기업입니다. 바로 네이버의 채용연계 인턴십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공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도 그랬지만 굉장히 간헐적으로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주로 시행했던 기업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과 이런 포털 그리고 IT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기획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액과 유저들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년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빠른 변화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촉발한 그런 온택트, 언택트 소비의 자극이 더 많은 서비스 기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대규모 인턴십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자를 꿈꾸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꼭 이번에만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을 했을 때 스타트업에서 관련된 서비스 기획 경험을 쌓고 좀 더 선제적인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IT 기업들의 변화, 어떤 식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주요 쟁점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이슈 정리들을 통해서 이런 공고가 떴을 때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준비된 생각들을, 기획력을 충분히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들이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점들은 좀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항목부터 어떤 점들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작성법 가이드를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공지문에 포함된 기획. 이거는 철저하게 소비자의 결핍, 아니면 필요, 아니면 그들의 어떤 생각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새롭게 기획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 플랫폼 기획이란 무엇이냐? 대표적인 사례로 스마트 스토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라는 건 네이버 쇼핑에 판매자 등록을 손쉽게 해서 거기다가 제품을 올리고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판매자의 관리 툴을 활용해서 매출 집계나 아니면은 판매 제품을 올리거나 하는 것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판매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토대와 기반을 제공해준다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스토어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 플랫폼 기획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판매자들의 판매 활동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까? 자, 이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의 편의를 개선하게 되면은 판매 활동이 활성화가 되겠죠. 판매 활동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더 많은 판매자가 모일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거래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거래액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수료 수익도 늘어나게 되겠죠. 수익이 늘어난다는 건 수수료율을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올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수수료율은 고정이라고 했을 때 더 많은 판매자들의 더 많은 판매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이버는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맹목적으로 수익만을 추구하느냐? 그건 아니죠. 판매자 입장에서 더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매출액 상승을 통해서 수수료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상생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 플랫폼 기획이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 기획. 자, 이거는 다소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기획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비스 기획은 우리의 필요나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좀 만든다, 출시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 기획이란 완전히 어떤 새로운 신사업의 모델을 생각해 봐라 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네이버가 SM의 지분을 인수한 기사인가요? 인수인지 투자인지 했을 텐데, 이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새롭게 넓혀
나가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최근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새롭게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묻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기획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자들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1번 항목 자체가 관심 분야이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 기획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여실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런 최근에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런 신사업에 어떤 새롭게 뛰어드는 것 자체가 네이버의 어떤 외형 성장 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기획 분야에 관심 있는 이유를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파트너십 제휴 기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서는 콘텐츠나 쇼핑몰 등을 이 파트너십을 관리하고 발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는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스마트 스토어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판매자들과 우리 소비자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듯이 컨텐츠의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유저들에게 제공하면서 또 연결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쇼핑몰의 어떤 입점의 기회를 새로 제공하고, 또는 그런 다른 오픈마켓이나 이커머스들과의 어떤 제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런 파트너십 제휴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휴 업체들과의 제휴 방식, 수수료라든지 제품을 얼만큼 다양하게 어떤 형태로 판매할 것인지,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과 같이 고민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휴 기획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폭을 얼만큼 더 폭넓게 넓힘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제휴 업체들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네이버가 굉장히 상생의 어떤 제휴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더 많은 제휴 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발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더 많은 제휴 업체들을 발굴해서 유저들이 필요로 할 만한,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새로 발굴하고 연결하고 그런 파트너십. 자, 다섯 번째는 운영 정책 기획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원자들이 건드리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웬만큼 써서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그 현직자들이 봤을 때 잘 안 와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운영 정책 기획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라는 그 인터넷 마을에서 서비스 이용자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참가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 있게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파생될 수 있는 이슈들을 관리하는 일인데, 그 중요성은 누가 봐도 실감할 수 있지만 지원자의 입장에서 이 운영 정책 기획이 실질적으로 얼만큼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근거,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면서 견해까지 같이 밝히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뚜렷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분석 기획입니다. 데이터를 설계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빅데이터 플러스 AI 이거 활용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야 차별화를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굉장히 얄팍하고 깊이 없는 얘기들 막 던질 텐데요. 이렇게 던질 것 같으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데이터 설계 잘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경쟁사들 따돌리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 기획 관점에서 해줘야 될 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데이터를 설계하고, 그리고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왜 중요하고 초반에 어떤 기술들과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잘 설계한 서비스가 실제로 시장의 설득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정교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련된 사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술이나 기술적 관점이나 데이터 관점을 같이 제시해주면서 이 기획이 업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밝혀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딱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전혀 의미 없고요. 기획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현직자에게 어떤 어필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요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야를 얘기해 보는 게 가장 좀 적합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업은 옴수접수. 자, 2번에서 5번 항목으로 6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 앞에다 빼놨는데요. 반드시 이 모든 항목은 천자로 구성이 되는데 100자는 요약, 그리고 900자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라는 이 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작성을 할 때 100자를 먼저 요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작성할 내용을 내가 900자로 자유롭게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0자로 요약을 하시면 돼요. 순서를 보자면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항상 이게 맞는 접근인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 반대로 접근하셨을 거예요. 요약부터 하고 세부 내용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약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요. 왜냐면 뭘 쓸지에 대한 구체성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요약을 하고 가기 때문에 나 이 경험을 통해서 뭐 했던 거를 가지고 써야지 라고 하면서 요약문을 쓰고 디테일을 합니다. 주제도 모호하고 경험도 모호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거꾸로 접근하십시오. 세부 내용, 뭐 물론 계획은 있겠죠.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풀어봐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세부 내용을 먼저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자로 요약을 하면서 분량이 초과됐다면 900자로 작성했던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을 때 좀 더 해당 항목을 잘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포인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항목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네이버에서 항상 많이 묻는 내용이긴 합니다. 본인의 성격과 강점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형태부터 제안을 드릴게요. 성격과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요소 2개에서 3개 정도 뽑아내세요. 자, 뽑아내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요소별로 자, 2개 항목이라고 한다면은 400자 구성이 될 거고, 자, 3개를 뽑는다면은 300자 구성이 되겠죠. 주제를 제시하고 경험을 제시한다. 자, 이 패턴을 두 번 내지는 3번 반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약을 제시한다.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격이라고 했을 때 뭐 긍정적이다 뭐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뭐 성향이나 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장점 하나랑 그리고 역량적인 관점 뭐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를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3번에서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는 항목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도 분명하게 하나 정도는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역량적인 부분을 좀 같이 드러내줬을 때 좀 더 설득력 있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통상 쓰던 스타일들을 좀 잘 요약해서 좀 압축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 안 할 거고요. 다만 이런 관련된 유사 경험, 뭐 기획 관련 경험이 없다, 쫄지 마세요. 뭐 물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부터 6번 그리고 심지어 1번 항목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기획자적인 자질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어떻게 나만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에 더 많은 부분을 좀 집중시키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IT 기업에서의 업무나 아니면 이런 기획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번 항목을 굉장히 여러분들의 좋은 태도, 뭐 철학, 뭐 성향,
성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얘기 최선을 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획과 관련된 질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백자를 활용하는 건 여러분들의 서비스 기획에 정수를 요약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번부터 6번까지 모두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상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구체성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어떤 형태와 어떤 방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땡땡땡땡땡땡땡땡 컨셉의 땡땡땡땡땡땡땡땡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백자를 쓰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획의 방향이 무엇인지, 관점이 무엇인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아웃라인을 딱 백자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득력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기획자로서의 자질을 크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디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사실 이 백자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서비스 기획을 할 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굉장히 마이너한 UI적인 요소, 그리고 굉장히 내가 생각하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서비스는 창의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요소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기획자는 그게 아닙니다. 기획자는 그 분명한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기획자로서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이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건드려야만 하는 그런 인사이트와 핵심적인 요소를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바로 기획자에 있어서 자질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백자만 보고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터치했는지, 어떤 창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했고 이것들을 어떻게 되게 창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백자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세세한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관점에서 이 서비스 기획에 접근했는지, 왜 이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기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관점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내가 생각하는 이 기획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의 아웃라인을 구백자에서 분명하게 잡아야 되고 그걸 백자에 압축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3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번 항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3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이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공통적으로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3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다른 성향의 가상 인물을 설정하고 자, 그의 니즈를 채워줄 서비스를 제안해 달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신의 성향의 관점이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서비스 기획을 접근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비스 기획자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웹툰을 좋아한다고 해도 웹툰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는 게임을 할 때 돈을 쓰지 않지만 누군가는 게임을 할 때 돈을 어마무지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게임을 돈 안 쓰고 하면서 자라왔던 세대지만 지금의 세대를 봤을 때는 문화상품권 받아가지고 전부 다 스킨 사는데 때려박고 그거 갖다 아이템 사고, 그리고 누구는 월마다 꾸준하게 월 얼마씩 투자해가면서 게임 아이템도 사고 거기다가 도 쏟아붓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얼만큼 생각하고 그 사람의 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간단하게 여기서 가상인물을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을 설정할 때 나는 어떤 성향, 하지만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생각한다라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설정을 해주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람의 니즈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 기획을 할 때 고민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건 뭘까요? 그 가상인물의 필요, 그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실마리를 고민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인물만 설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인물을 설정한 다음에 그런 인물은 어떤 니즈, 어떤 필요, 어떤 사고 과정을 갖고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식의 서비스 기획을 해주거나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만들어줘야 이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올바른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그런 접근을 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상황 설정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한다. 자, 근데 이제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겠죠? 나는 여럿이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고 다른 애는 아닌 애가 있을 거고, 그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자신있게 좀 서비스 기획적으로 아이디어를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을 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접근해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면접에 만약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성향이 아닌 걸 억지로 내 성향인 척 하면서 또 그걸 반대로 제시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이제 거짓말로 풀어내는 시도는 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그렇게 했다가 우연하게 붙은 다음에 노심초사하면서 좋은 기회 날려먹지 마시고요. 최대한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만큼 접근해 보시는 거 항상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된 인생 살면서 솔직한 척 하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또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삶은 우리 살지 맙시다. 요새 너무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네요. 자, 4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를 하나 선정하겠죠. 자, 그리고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장단점 분석은 어차피 유저 관점이에요. 유저 관점.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저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나올 거라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분명히 여기 단점, 장단점을 정리했고 단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포인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여기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마이너한 요소의 수정, 예를 들면 UI의 수정, 디자인의 수정, 어떤 서비스 추가 제공 정도의 굉장히 단편적인 아이디어 제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기획자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획자라고 한다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요. 근본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던 이유 자체를 다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서비스의 설계나 서비스의 접근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전달 방식 자체를 다시 구성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서비스 목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고 유저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하고 그 요소는 어떻게 정립을 하되 그러면서 UI나 디자인이나 어떤 요소들은 어떻게 가미를 한다면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그런 어떤 본질에 대한 분명한 파악을 토대로 그 본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스트럭처의 변화, 프로세스의 변화, 요소의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UI는 어떻게, 디자인은 어떻게, 설계는 어떻게, 어떤 마이너한 서비스의 추가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야만 탄탄한 기획이 될 수 있습니다. 탄탄한 기획이라는 건 이런 근본적인 생각부터 다시 정립해서 그런 서비스의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게 바로 서비스의 기획의 핵심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순차적으로 하나씩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항목 애프터 코로나 AC라고 하죠.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자, AC로 인해서 변화가 됐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뭐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서 얘기했던 이 비즈니스 모델 기획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통장 만들었고 증권사와 협업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번 주에 또 아마 중소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그들의 어떤 신용도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가능했을 거고요. 이걸 토대로 어떤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대출 사업들을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획으로 연결시켰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의 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고 싶은 게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에 대한 사례도 좋은 5번 항목에 대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콘서트 시장 자체가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생각과 달리 온라인에서 펼쳐졌던 콘서트가 대박을 쳤어요. 슈퍼주니어가 했었던 온라인 콘서트에 13만 명의 동시 접속자 수가 몰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콘서트 신청 비용 자체도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사례였고 네이버도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기회를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하고 그걸 봤기 때문에 SM에 대한 지분 투자, 지분 교환인지 투자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변한 세상이 변화한 거에 맞춰서 네이버가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그 비즈니스의 기회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항목이 여러분들이 어떤 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기획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맥락에서도 물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굉장히 더 큰 관점에서 어떤 사업적 인사이트를 가지고 신규 시장을 열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체를 좀 더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어떤 비즈니스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자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감을 갖고 자유롭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번 항목입니다. AI를 활용해서 고도화를 통한 신규 서비스 내지는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요. 포인트는 AI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6번과 같은 항목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AI의 굉장히 개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AI를 어디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것들을 고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기사들을 좀 많이 찾아보세요. 그걸 봤을 때 AI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더 좋은 지향점을 추구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감을 잡았을 때 어떤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더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어떤 그냥 개선만 하자라는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감이 잘 안 올 텐데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네이버에서 대출 사업에 진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지금 대출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를 미친 듯이 돌리겠죠. AI라는 게 어떤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킬 건지에 대한 설계를 바탕으로 끝도 없이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업종에 어떤 정도의 신용도, 어떤 정도의 자금력과 어떤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파산할 가능성을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를 해내겠죠. 그것들을 바탕으로 개별 소상공인들의 신용도를 측정해낼 거고 그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 금리를 산정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정교한 금융상품, 대출 금리의 산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이걸 토대로 금융권에서 쉽게 진출할 수 없었던 리스크 높은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신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지는 거고 이걸 또 AI를 더욱더 활용한다면
더욱 정교한 신용 등급 모델 산출이 되는 거고, 자 플러스 이걸 통해서 굉장히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자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되고, 자 금리를 세분함으로써, 자 금리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개별 이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들을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리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쪼개서 금리를 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는 등급 구간으로 퉁쳐서 받던 금리를 자신의 신용도에 맞게 받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 있게 금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AI를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들을 더 많이 쌓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AI 학습을 하게 된다면 더 정교한 리스크 관리와 대출 서비스 실행을 통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아마 네이버에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AI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도를 바탕으로 네이버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어떤 서비스를 딱 선정을 하시고요. 그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이 AI를 활용한다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AI를 통해 학습시키고 어떤 관점에서 이 AI를 통한 이 인공지능 통한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떤 부분의 정교화를 통해 기존의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정교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단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을 풀어줘야만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의 AI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획자적인 자질 또한 동시에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네이버 채용 연계 인턴십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빡셌습니다. 선풍기도 못 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앞으로도 이런 IT 산업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서비스 기획자들의 수요 또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기획자가 되고자 목표를 삼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더 다양한 기회들을 좀 미리미리 만들고 좀 학습을 함으로써 다음에 다가올 기회들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모두 완료하신 분들의 합격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